혹시 지금 댁에 뭐 약장이나 식탁 위에 항상 놓여 있는 약 그런 거 하나쯤 있으신가요? 있죠. 토통 있을 때, 뭐 속이 좀 쓰릴 때, 아니면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무심코 손이 가는 그런 약들이요? 네. 만약에 그 약들이 수십 년간 우리를 위해서 튼튼하게 뛰어온 심장을 조용히 공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면 어떨까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분석한 자료는 20년 경력의 심장외과 전문의 마이클 켄트 박사가 정리한 내용인데요. 아, 20년 경력의 전문이요? 네.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직접 목격한 사실들입니다. 아주 흔한 약들이 60세 이상, 특히 그분들의 심장에 어떤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구체적인 사례와 원리를 깊이 들여다볼 겁니다. 오늘 저희 목표가 뭐 겁을 주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우리 몸을 더 잘 이해하고 나중에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께 더 현명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겁니다. 맞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 어떤 약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한 5가지 정도 핵심적인 것만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약을 당장 끊어라. 이게 절대 아닙니다. 그건 위험하죠. 그럼요. 핵심은 내가 먹는 약에 대해 제대로 알자 이겁니다. 약의 이점과 위험 사이의 균형은 나이가 들면서 계속 달라지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균형점을 현명하게 찾아가는 첫걸음을 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약부터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이게 아마 한국 분들한테는 정말 가장 익숙한 약일 거예요. 그렇죠.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같은 거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형 진통제. 네, NSAIDs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허리 아플 때, 무릎 아플 때 이거 없으면 정말 안 되잖아요. 맞아요. 효과는 정말 탁월하죠. 근데 문제는 이 약이 60세 이후의 심장에는 약간 러시안 룰렛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러시안 룰렛이요? 그 정도로요? 네, 이게 사실 새로운 이야기도 아닌 게 미국 FDA에서 벌써 2005년에 이 약들의 경고문을 넣으라고 했거든요. 심장마비, 뇌졸중 위험이 있다고요. 2005년이면 와, 굉장히 오래됐네요. 그렇죠. 그런데도 여전히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료에 나온 72세 마이클 하러보드 사례를 보니까 정말 실감이 나던데요. 네, 정원 가꾸기가 취미셨던 분이죠. 네, 무릎 관절염 때문에 거의 매일 이 소염 진통제를 드셨대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숨이 차고 발목이 퉁퉁 부어서 응급실에 실려가셨는데 급성 심부전 진단을 받은 거예요. 원래 심장병이 없던 분인데도요. 그러니까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뭐 새로운 병이 생긴 게 아니라 매일 먹던 진통제가 심장을 한계까지 몰아붙인 거죠. 원리가 뭔가요, 대체? 이 소염 진통제는 염증을 줄이는 과정에서요. 우리 심장이 염분하고 수분을 잘 배출하도록 돕는 중요한 물질까지 막아버려요. 아, 좋은 것도 막는군요. 네. 그 결과로 우리 몸에 소금이랑 물이 그대로 쌓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심장을 일종의 물펌프라고 생각하면 갑자기 처리해야 할 물의 양이 확 늘어나서 과부하가 걸리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젊고 건강한 심장은 그 정도 과부하를 버텨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나이가 들어서 탄력이 좀 떨어졌거나 아니면 고혈압이랑 싸우고 있는 심장은 마이클 할아버지처럼 그대로 주저앉을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심장이 과로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게 혈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나요? 그냥 물의 양이 늘어서 혈압이 오르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혈액량 자체가 늘어서 혈압이 오르는 것도 맞지만 더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두 번째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이 약이 혈관 자체를 수축시킨다는 겁니다. 혈관을 좁게 만드는 거죠. 아, 만약에 이미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이 진통제가 약효를 완전히 상쇄시켜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혈압이 위험한 수준까지 계속 오르고 있는 거죠. 와. 그러니까 소염 진통제는 심장한테 더 많은 물을 더 좁은 호수로 밀어내라고 동시에 명령하는 거네요. 최악인데요, 이건. 맞습니다. 심지어 심장 보호하려고 저용량 아스피린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많죠. 그런 분이 이부프로펜을 같이 먹으면 아스피린의 핵심 효과인 혈전 방지 기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아픈 걸 그냥 참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은 정말 어떻게 하나요? 물론이죠. 통증 관리는 삶의 질에 너무 중요하죠. 핵심은 이거예요. 최소 유효 용량을 최단 기간만 쓴다. 최소 용량을 최단 기간만. 네. 그리고 의사에게
본인의 심장 병력이나 고혈압이 있는지 꼭 알리고 이렇게 직접 물어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진통제는 뭔가요? 하고요. 아, 먼저 물어봐야 하는군요. 그럼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세트아미노펜, 그러니까 타이레놀 성분으로도 충분할 수 있고요. 아니면 붙이는 파스나 바르는 젤 타입도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소염 진통제가 몸에 뭔가를 쌓이게 해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게 참 흥미롭네요. 근데 다음 약은 정반대라고요? 네, 오히려 우리 몸에 필요한 걸 막아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필요한 걸 막는다. 바로 그 아이러니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는 약입니다. 속쓰림 때문에 먹는 위장약, 양성자 펌프 억제제, 줄여서 PPI 계열 약들입니다. 아, 오메프라졸 같은 거요? 맞습니다. 그 약은 다른 약 처방받을 때 위보호용이라고 거의 세트처럼 따라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들 그냥 영양제처럼 생각하시죠. 맞아요. 자료에 나온 68세 헬렌 할머니도 만성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평생 먹으라는 처방을 받으셨다고요. 네, 아마 속쓰림은 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몇 년 뒤에 정기검진에서 심전도 이상이 발견됐고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마그네슘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낮아져 있었어요. 마그네슘이요? 네, 심장 박동의 지휘자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미네랄이죠. 원인은 바로 매일 먹던 그 위장약이었습니다. 아니, 위장약이 어떻게 마그네슘 수치를 떨어뜨리죠? 이 약은 위산을 아주 강력하게 억제하거든요. 네. 근데 바로 그 위산이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한 마그네슘 같은 필수 미네랄을 흡수하는 데 꼭 필요해요. 아, 위산이 있어야 흡수가 되는군요. 그렇죠. 장기간 위산이 억제되니까 몸이 마그네슘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마그네슘은 심장의 정기적 안정을 지키는 파수꾼인데 이게 부족해지니까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 위험이 커진 거죠.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이 약물하고 심장마비 위험 증가 사이의 연관성이 발견됐어요. 심장마비요? 네. 유력한 가설 중 하나는 이 약물이 혈관을 유연하게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산화질소 생성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혈관이 뻣뻣해지는 거죠. 원래 이 약이 단기 치료용으로 개발됐다는 것도 좀 충격이었어요. 정확합니다. 원래 4주에서 8주 정도 쓰려고 만든 약인데 어느새 장기 복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게요. 결국 위를 보호하려다 심장의 전기 안정장치와 혈관의 유연제를 동시에 빼앗아갈 수 있다는 약입니다. 그럼 이 약을 지금 몇 달, 몇 년씩 드시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진료 때 의사에게 꼭 질문해야 합니다. 선생님, 제가 정말 이 약을 계속 먹어야 하나요? 혹시 용량을 줄이거나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하고요. 만약 장기 복용이 꼭 필요하다면 정기적으로 혈중 마그네슘 수치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말한 두 약은 병원에서 처방받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더 걱정되는 건 우리가 약국에서 너무 쉽게 사는 약들 아닐까요? 맞습니다. 특히 감기 걸렸을 때 그냥 무심코 집어드는 약들이요. 바로 그 지점이 가장 큰 함정이죠. 처방전 없이 살 수 있으니까 그만큼 안전하겠지 하고 착각하기 쉽거든요. 그렇죠. 세 번째로 살펴볼 약이 바로 그 예입니다. 코감기약, 특히 슈도에페드린이나 페니레프린 성분이 들어있는 경구용 코막힘 완화제입니다. 아, 먹는 코감기약이요? 코가 뻥 뚫리는 효과는 정말 마법 같죠? 하지만 그 대가가 혹독할 수 있습니다. 75세 마가렛 할머니 사례가 아주 전형적인데요. 네. 심한 코감기에 걸려서 약국에서 유명한 종합감기약을 사드셨어요. 근데 이틀째 되던 날 심장이 터질 듯 뛰고 너무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워서 병원에 실려가셨죠. 아이고.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혈압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있었고 심전도에서는 위험한 부정맥이 보였습니다. 아니, 그냥 코 뚫는 약이 어떻게 심장에 그렇게 격렬한 반응을 일으키나요? 이 성분들의 작동 원리를 알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이 약들은 혈관 수축제예요. 혈관 수축제요? 네, 코 점막에 있는 혈관을 좁혀서 붓기를 빼고 코 막힘을 해결하는 원리인데 문제는 그 효과가 코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그럼 온몸에 다 작용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전신의 혈관이 동시에 좁아지는 거죠. 아, 그럼 심장은 갑자기 훨씬 좁아진 혈관을 뚫고 피를 온몸으로 보내야 해요. 당연히 혈압이 폭발적으로 상승하죠. 그렇겠네요. 동시에 이 성분들은 심장을 더 빠르고 강하게 뛰게 만드는 흥분제 역할도 합니다. 와, 혈압은 오르는데 심장은 더 빨리 뛰고 특히 기존에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있으신 어르신들께는 정말 위험하겠네요. 최악의 조합인 거죠. 결국 코의 일시적인 편안함을 위해서 심장과 혈관 전체에 비상경계령을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다는 점이 오히려 독이 되는 거군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설명서도 잘 안 읽게 되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코 막힐 땐 그냥 식염수로 코를 세척하거나 가습기만 사용해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네. 약을 꼭 써야 한다면 전신에 영향을 안 주고 코에만 작용하는 스테로이드 비강 스프레이 같은 훨씬 안전한 대안들이 있습니다. 아, 뿌리는 거요? 네. 코의 편안함을 위해 심장의 비상사태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는 조금 조심스러운 주제인데요. 정신건강 관련 약입니다. 삼환계 항우울제라는 약인데 아미트립트린 같은 성분이죠. 네. 요즘은 우울증 치료보다는 신경통 같은 만성 통증에 종종 사용됩니다. 우울증 자체가 심장질환의 위험 요인이니까 정신건강 관리 정말 중요하잖아요.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어떤 약으로 치료하느냐가 관건입니다. 특히 이 삼환계 항우울제 같은 오래된 약물들은 노년층의 심장에 꽤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자료에 나온 78세 프랭크 할아버지 사례가 참 마음에 아팠습니다. 당뇨 합병증 때문에 발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이 약을 처방받으셨어요. 네. 통증은 좀 줄었는데 일어설 때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어지럼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결국 하루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서 고관절이 골절되셨습니다. 어르신들께 낙상은 정말 치명적이죠. 78세 고관절 골절이면 정말 남의 일 같지가 않네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 약이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부작용, 기립성 저혈압 때문입니다. 앉거나 누워있다가 일어설 때 혈압이 뚝 떨어지는 현상이죠. 아... 노년층에게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프랭크 할아버지처럼 수술과 장기 입원으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넘어지는 위험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심장에 직접적인 영향도 있다면서요? 네, 그 점이 더 무서운 겁니다. 이 약들은 심장의 전기신호 전달 체계를 직접 방해할 수 있어요. 전기 신호를요? 네, 그래서 심실부석맥 같은 위험한 상태를 유발하고 드물게는 급사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성이 알려져 있는데 왜 아직도 처방이 되는 건가요? 특정 유형의 신경병성 통증의 효과가 매우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 때문에 요즘 노년층의 우울증 치료에는 심장에 훨씬 안전한 신약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죠. 그럼 만약에 통증 때문에 이 약을 드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사에게 반드시 상의해야 합니다. 이 약 말고 더 안전한 대안은 없을까요? 혹은 이 약을 먹는 동안 제 혈압과 심장 박동은 괜찮을까요? 이렇게요. 이 약은 통증을 줄여주는 대가로 우리 몸의 핵심 안전장치 2개, 혈압 조절 시스템과 심장 박동 시스템을 흔들 수 있는 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인데요. 이건 아마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논란이 많고 또 가장 충격적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바로 칼슘 보충제입니다. 골다공증 예방하려고 정말 많은 분들이 매일 챙겨 드시는 바로 그 약입니다. 맞습니다. 수십 년간 우리는 뼈를 튼튼하게 하려면 칼슘을 먹어야 한다고 들어왔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보충제 형태로 섭취하는 고용량 칼슘의 심장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니,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평생을 뼈에는 칼슘이라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칼슘 보충제가 위험할 수 있다니 솔직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명확히 해야 할 점이 있어요. 네. 우유나 멸치, 두부처럼 음식으로 섭취하는 칼슘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오히려 적극 권장되죠? 아, 음식은 괜찮군요. 네. 논란의 핵심은 보충제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한 번에 많은 양의 고농축 칼슘을 섭취하는 경우입니다. 자료에 나온 70세 린다 할머니도 골다공증이 걱정돼서 스스로 고용량 칼슘 보충제를 챙겨 드시기 시작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몇 년 후에 다른 위험 요인이 전혀 없었는데도 심장마비를 겪으셨습니다. 의료진이 그 칼슘 보충제를 유력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고요. 바로 그 린다 할머니 사례가 이 논란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가설은 이렇습니다. 네, 어떤 가설이죠? 알약 형태로 한 번에 많은 칼슘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혈중 칼슘 농도가 인위적으로 급격히 치솟습니다. 근데 우리 뼈는 그 많은 칼슘을 한 번에 다 흡수해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럼 남은 칼슘은 어디로 가나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남은 칼슘이 혈관벽에 차곡차곡 쌓여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동맥석회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아, 혈관이 굳는 거군요. 그렇죠. 딱딱해진 혈관은 유연성을 잃고 심장마비의 원인이 되는 혈전 형성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죠. 물론 아직 논란이 진행 중인 사안이고 연구 결과들도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뼈로 가야 할 칼슘이 길을 잃고 혈관으로 흘러들어가서 혈관 파이프를 딱딱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경고군요. 맞습니다. 그럼 이 혼란 속에서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분명한 교훈은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칼슘 섭취의 제일 원칙은 음식을 통해서. 그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음식으로요? 네. 만약 의사가 골밀도 검사 결과를 보고 보충제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그때는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사 상담 없이 스스로 판단해서 고용량을 복용하는 건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소염 진통제, 위장약, 코감기약, 일부 항우울제 그리고 칼슘 보충제까지 아주 흔한 5가지 약의 숨겨진 위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정보는 지금 드시던 약을 맘대로 중단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요. 그건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렇죠. 오늘 얻은 정보를 통해 이제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중요한 지식을 갖게 되셨습니다. 이 지식을 힘으로 사용하십시오. 힘으로 사용하라. 네. 다음 병원에 가실 때 본인이 드시는 모든 약과 영양제 목록을 빠짐없이 적어가서 의사에게 명확한 질문을 던져보세요. 예를 들면 어떤 질문이 좋을까요? 선생님, 제가 지금 먹고 있는 이 약들이 제 심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아, 직접적으로? 네. 그리고 제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했을 때 이 약들이 여전히 최선의 선택일까요? 혹시 더 안전한 대안은 없을까요? 이런 질문들 말입니다. 당신의 몸에 대한 가장 중요한 대화의 시작점이 될 겁니다. 수십 년간 당신을 위해 묵묵히 뛰어온 심장은 최고의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어떤 약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시작이겠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5가지 약 외에도 혹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무심코 복용해온 또 다른 영양제나 일반 의약품은 없으신가요?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바로 이런 작은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의사와의 대화가 그 다음 단계가 될 것입니다.